1996년 11월,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며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던 남해안의 한 조용한 해안마을.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달래주던 오래된 전통 막걸리 양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구수한 누룩 냄새가 골목 안개에 섞여 퍼져나가던 곳이었지요. 양조장의 주인은 45살의 이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술독 앞바닥에 엎드려 살아온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남편의 호통을 묵묵히 견디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42살의 아내 강여사, 그리고 말이 없고 늘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17살의 고등학생 아들 진우가 있었습니다. 세 식구의 삶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골 마을의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의 마지막 주, 유난히 짙은 해무가 온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날 밤 이후 이 가족의 일상은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양조장에 쌀을 대던 배달원 김 씨가 트럭을 몰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분주하게 움직였을 이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양조장의 미닫이 문은 객칸이 열려 있었고 서늘한 바람만이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 씨의 코끝에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거대한 발효독에서 막걸리가 끓어넘쳐 바닥을 하얗게 흥건히 적시고 있었던 겁니다. 술이 상해가는데도 주인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서둘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을 뿜어내며 켜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밥상 위에는 어젯밤 차려놓은 듯한 저녁 식사가 숟가락 하나 되지 않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나물 반찬과 차갑게 굳어버린 찌개 위로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닐 뿐이었지요. 그리고 현관 앞, 아들 진우가 애지중지하며 매일같이 닦아신던 하얀색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식구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새 가족 전체가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들은 집안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가족 간의 다툼이나 혈흔 같은 끔찍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값비싼 폐물과 두툼한 예금 통장도 고스란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다만 한 가지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우의 운동화는 그대로 있는데 정작 한겨울 추위를 막아줄 진우의 두툼한 학교 교복 외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겨울 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외투만 걸치고 사라진 가족. 이 기묘한 부조화는 사건의 첫 번째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이 요새 전화통에 대고 누구랑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싸우더라니 돈 문제로 쫓기는 거 아니냐는 근거 없는 추측들이 안개처럼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소문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됩니다. 타지에 살던 이 씨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정호가 도시에서 사업을 벌이려다 감당 못할 엄청난 빚을 졌고 결국 채권자들을 피해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했다고 떠벌린 것입니다. 1996년 당시 외곽 지역의 열악한 경찰 인력과 과학수사 장비의 부재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야반도주하는 가정들이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이 친척의 말을 너무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실종은 범죄가 아닌 단순 가출 및 도피로 서둘러 종결되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이유로 텅 빈 양조장에 압류 딱지를 붙였고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거대한 술독들 위로는 뽀얀 먼지만이 무심하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갈 무렵 양조장 뒤편 농수로를 순찰하던 막내 순경 하나가 진흙창에 처박힌 낡은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액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하지만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서진 삐삐는 그저 낡은 증거품 상자 한 구석에 던져진 채 깊은 어둠 속에 방치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6년 조용했던 해안마을은 대대적인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이 씨의 옛 양조장 부지 역시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구역에 포함되어 전면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굴삭기의 육중한 굉음이 10년간의 정막을 깨고 양조장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의 건물이 모두 헐리고
굴삭기의 거대한 삼날이 땅속 깊은 곳, 과거 막걸리를 숙성시키던 지하 옹기저장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파내려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쾅! 삼날이 흙더미 속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한 물체와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시동을 끄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걷어낸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10년 된 막걸리가 썩어 문드러진 시큼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살점이 썩고 뼈가 삭아가는 영락없는 시취, 즉 사람의 시신이 뿜어내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겁에 질린 인부들의 신고로 경찰과 대도시의 과학수사대가 긴급히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좋기 200kg은 나갈 법한 사람 키만한 거대한 전통 옹기였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해 조심스럽게 그 거대한 독을 들어 올리자 현장에 있던 모든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숨을 헉 들이마시며 참혹함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거대한 독에 짓눌려 있던 습한 진흙 바닥 속에서 엉켜있는 사람의 뼈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흙을 조심스럽게 붓으로 털어내던 법의학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항구가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1996년 그 겨울밤, 빚에 쫓겨 야반도주를 했다던 이정호 씨 가족은 단 한 발자국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양조장 땅속 깊은 곳, 가장 차갑고 어두운 도가래에 10년 동안이나 처참하게 안매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 실종에서 일가족 연쇄살인이라는 끔찍한 국면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현장 감식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이 바닥에 진흙을 채로 걸러내며 유류품을 수습하던 중 부패한 옷가지와 머리카락 사이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는 두툼한 지퍼백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칼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내자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에도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보존된 누런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눈길이 서류의 제목에 멈췄습니다. 토지 양도 및 양조 비법 이전 계약서. 문서의 맨 아래에는 이정호 씨의 이름 석자와 함께 피처럼 붉은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날짜는 1996년 11월 28일. 바로 가족이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감쪽같이 사라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한 뒤 가족을 몰살하고 그 문서를 훗날 다시 꺼내기 위해 시신과 함께 묻어두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과수로 옮겨진 세구의 유골은 그날 밤의 끔찍한 비극을 무언의 언어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 모두 쌓이는 두개골 한 몰. 누군가 등 뒤에서 망치나 양조장용, 나무 떡매 같은 무거운 둔기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살해한 것입니다. 특히 17살 아들 진우의 오른쪽 팔뼈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매질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방어흔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발견은 아내 강 여사의 유골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갈비뼈 안쪽 흙으로 굳어버린 폐의 위치에서 다량의 진흙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강 여사가 둔기에 맞아 쓰러진 뒤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산채로 땅에 묻혀 흙을 들이마시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원한이 있길래 평범한 이웃을 이토록 잔인하게 도륙한 것일까요? 아니면 서류에 적힌 그 양조장 땅이 그토록 탐났던 것일까요? 사건을 재배당받은 강력계 최 형사는 가장 먼저 10년 전 서고에 처박혀 있던 수사 기록을 끄집어냈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첫 페이지부터 읽어내려가던 최 형사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야반도주의 근거가 되었던 이 씨의 빚, 그것부터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원된 당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정호 씨는 빚은커녕 양조장 운영으로 모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한 알부자였습니다. 누군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고의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단서는 지퍼백 속의 계약서뿐. 서류상 땅과 비법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는 대상은 새벽산업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최 형사 팀이 즉시 해당 법인의 흔적을 다졌지만 놀랍게도 새벽산업은 사건 발생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되었다가 가족이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돌연 폐업해버린 전형적인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살인범은 분명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접근한 자입니다. 경찰은 이정호 씨 주변 인물부터 샅샅이 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내밀한 사정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 수사망은 곧 한 남자에게 좁혀졌습니다.
바로 살해당한 아내 강 여사의 친남동생 강민수였습니다. 2006년 현재 인근 항구 도시에서 꽤 규모가 큰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강민수. 그러나 경찰이 파악한 1996년 당시 그의 삶은 지금과 판이했습니다. 누나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던 구제불능의 도박 중독자.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때마다 양조장으로 숨어들어 누나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매형인 이정호 씨에게 몽둥이질을 당하며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금융 추적 결과 소름 끼치는 타이밍이 발견되었습니다. 누나 일가족이 끔찍하게 살해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1997년 초,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강민수가 돌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채를 일시불로 상환하고 시내에 번듯한 새 아파트까지 매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무지개 도박꾼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거액을 손에 쥐었을까요? 유령회사 새벽산업의 진짜 주인이 바로 처남 강민수였고, 그가 매형의 재산을 노리고 청부살인을 지시한 것은 아닐까요? 강력계 취조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민수가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듯한 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형사들의 날카로운 추궁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책상 위로 10년 전 그날 밤 텅 빈 안방의 장롱 사진과 강민수의 1997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나란히 던졌습니다. 강민수 씨, 매형과 누나가 사라진 직후에 갚은 그 억대의 빚, 그리고 이 아파트,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땅속에 누나를 파묻고 받은 대가입니까? 그 순간 강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나를, 우리 불쌍한 조카를 제가 왜 죽입니까?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강민수는 바들바들 떨며 10년 동안 가슴속에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가족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밤,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야반도주를 했다면 집이 비어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형의 안방 창문을 깨고 몰래 숨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비상금을 숨겨두곤 하던 장롱 밑바닥을 뒤져 피부치의 전 재산이든 예금 통장과 도장을 훔쳐 달아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훔친 돈 때문에 누나 가족이 더 궁지에 몰릴 것이 두려워 지금껏 입을 닫고 살아왔다는 비열한 고백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말을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당신이 죽이고 돈까지 훔쳐간 게 아니고? 강민수는 거의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가 그날 밤, 그러니까 누나네가 사라졌다는 바로 그날 밤에 돈을 빌려볼까 하고 양조장 근처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매형한테 들키면 죽을까봐 담장 밖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최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침을 꼴깍 삼킨 강민수는 흔들리는 동공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사님,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그 시골 구석에 어울리지도 않는 아주 새까맣고 번쩍거리는 고급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양조장 대문 앞에 소리도 없이 스르륵 서더니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차 문이 열리고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양복을 쫙 빼입은 어떤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매형의 양조장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강민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검은색 고급 승용차와 서류 가방을 든 양복 차림의 사내라는 진술은 그동안 안개 속에 갇혀있던 수사의 방향을 단숨에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력계 최 형사와 수사팀은 곧바로 양조장 일대의 과거 기록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토지 양도계약서에 적혀있던 유령회사 새벽산업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역추적한 끝에 경찰이 찾아낸 인물은 당시 회사의 바지 사장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던 윤상철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윤상철은 1996년 당시 시골의 헐값 농지나 외곽 부지를 헐값에 매입해 대형 건설사나 기획부동산에 넘기는 솜씨로 꽤 이름이 알려진 악덕 브로커였습니다. 10년이 지난 2006년 현재 그는 변두리 재래시장 뒷골목에 자리한 허름하고 낡은 여인숙을 관리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곰팡내와 찌든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여인숙 좁은 복도에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윤상철은 본능적으로 낡은 방충망이 뜯어진 창문을 열고 슬레이트 지붕 위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는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히고 맙니다. 그의 비좁은 단칸방을 수색하던 최 형사의 눈에 누렇게 색이 바랜 낡은 업무용 수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996년도 달력이 인쇄된 그 수첩에는 윤상철이 당시 작업하던 각종 부동산 매물과 집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손가락이 멈춘 곳, 11월 마지막 줄을 기록한 페이지 중 절반이 누군가에 의해 거칠고 흉측하게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뜯겨나간 페이지의 바로 앞장 끝자락에는 흐릿하게 남해안 변두리 양조장 부지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취조실로 끌려온 윤상철은 덜덜 떨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6년 그날 밤 검은색 그랜저를 몰고 양조장을 찾아간 양복 입은 사내가 자신이 맞다고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대규모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들어설 것이라는 고급 정보를 미리 빼돌렸고 양조장 부지를 헐값에 가로채기 위해 이정호 씨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땅에 미친놈이긴 해도 사람 목숨까지 탐내는 살인마는 아닙니다. 그날 밤 9시쯤 양조장에 도착해서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얹어줄 테니 도장을 찍으라고요. 그런데 그 고집불통 영감이 다짜고짜 노발대발하면서 서류를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술독을 어떻게 파냐면서 소금을 뿌리는데 제가 무슨 수로 버팁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밤9시 반쯤 쫓겨나듯 차를 몰고 빠져나온 게 전부입니다. 윤상철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퍼즐은 더욱 기괴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윤상철이 양조장을 떠날 무렵 이정호 씨가 던졌다는 그 계약서는 분명 아무런 서명도 도장도 찍히지 않은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윤상철이 떠난 뒤 누가 그 백지 계약서를 다시 주워들어 이정호 씨를 협박하고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지하에 파묻은 뒤 서류에 강제로 핏빛 도장을 찍어 옹기 밑에 숨겨두었단 말일까요? 수사를 진행할수록 최 형사는 사건 현장이 품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세구의 시신을 남들 몰래 한밤중에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시신 위를 짓누르고 있던 20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옹기였습니다. 지하 숙성실에 단단한 흙바닥을 깊게 파내고 그 육중한 독을 옮겨 시신 위에 덮은 뒤 다시 흙을 덮어 완벽하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은 윤상철처럼 책상머리에서 서류나 위조하던 마른 체격의 브로커가 단독으로 해낼 수 있는 물리적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범인은 압도적인 완력을 지녔거나 양조장 지하 저장실의 구조와 무거운 독을 옮기는 데 쓰이는 도르래 장치 등을 제 집처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내부자여야만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양조장에서 일했던 과거 인부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당시 양조장 직원 명부를 뒤지던 중 매우 수상한 정황을 가진 한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이정호 씨 밑에서 막걸리를 빚어온 수석 공장장이자 기술자인 박동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일가족이 실종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양조장에서 쫓겨나듯 해고당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박동철은 변두리 낡은 재래시장 구석에서 작고 낡은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양조장 사건을 언급하자 튀김기를 휘젓던 박동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쇠집게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지역 최고의 술 빚는 기술자였던 그는 지난 10년 동안 술은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유령처럼 조용하고 은둔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동철의 과거 행적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해고당한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간 청춘을 바쳐 일했지만 박봉에 시달리던 박동철은 이정호 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핵심 누룩 발효 비법을 몰래 빼돌려 대형 주류 공장에 팔아넘기려다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경로한 이정호 씨는 박동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동안의 퇴직금조차 한 푼 주지 않은 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15년의 충성이 하루아침에 처참한 배신감과 지독한 원한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동철에게는 이정호 일가를 살해할 충분하고도 남을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조장의 내부 구조를 눈 감고도 훤히 꿰뚫고 있었으며 200kg의 옹기를 혼자서 거뜬히 다룰 수 있는 장비 사용법과 체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밤 박동철의 알리바이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는 사건 당일 동네 선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선술집 주인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박동철은 자정 무렵 굳은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선술집 뒷마당에 있던 지문반용 대형 철제 손수레를 빌려 매서운 겨울비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신이나 무거운 흙더미를 운반하기에 손수레만큼 완벽한 도구는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완벽하게 박동철을 진범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드디어 사건의 실체를 잡아냈다고 확신하며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하루를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바로 국과수에서 날아온 정밀 감식 결과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시신과 함께 지하바닥에 묻혀있던 지퍼백, 그 지퍼백을 수십 겹 칭칭 감싸고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안쪽 접착면에서 누군가의 흐릿한 지문 일부가 검출되었습니다.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프를 끊어내는 찰나의 순간 실수로 남긴 치명적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박동철의 지문과 대조한 결과 법의학자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불일치입니다. 박동철의 지문이 아닙니다. 수사팀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범인은 박동철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 게다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박동철의 범행에는 거대한 논리적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양조장의 누룩 비법이 탐나서 원한을 품은 기술자가 일가족을 살해했다면 도대체 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브로커 윤상철의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비닐로 애지중지 감싸 시신과 함께 묻어두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박동철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단단해 보였던 수사의 실마리가 모조리 헝클어지며 경찰은 또다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독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범행 동기를 가진 자는 알리바이가 있거나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았고, 신체적 조건과 기회를 가진 자는 과학적 증거와 논리적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어긋났습니다. 서 안의 형사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쌓여가는 담배꽁초와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10년 전 농수로에서 진흙투성이에 부서진 삐삐를 주워왔던 당시의 막내 순경이자 현재는 강력계 부팀장이 된 형사의 뇌리에 잊혀졌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1996년 당시에는 무선 호출기, 즉 삐삐가 물에 빠져 박살나면 안에 담긴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증거품 상자 깊숙한 곳에 던져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6년 현재의 사이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부팀장은 먼지 쌓인 증거품 보관실을 뒤져 10년 묵은 그 깨진 삐삐를 찾아내 사이버 수사대로 달려갔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던 며칠 뒤 기적처럼 낡은 메모리 칩에서 데이터가 복구되었다는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수사팀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화면에 띄워진 짧은 텍스트 한 줄. 그것은 일가족이 실종되던 1996년 11월 28일 밤 11시 30분 누군가가 공중전화를 통해 이 삐삐로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복원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빠 도장 챙겨서 뒤쪽 양조장으로 나와라. 침묵이 감돌던 회의실에 최 형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삐삐, 이정호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살짜리 아들, 이진우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사건을 바라보던 수사팀의 시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제사의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인물은 폐쇄적이고 내성적이었던 고등학생 아들 진우와 은밀하게 소통하며 아이를 조종해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몰래 빼돌리게 만든 가장 소름 끼치는 설계자였습니다. 17살 소년 진우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린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무덤까지 파버린 끔찍한 비극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아들 이진우의 1996년 당시 삶의 궤적을 샅샅이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과거 학교 교사들의 증언을 종합해본 진우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심한 정서적 학대를 겪으며 자란 위축된 소년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옷에 밴 시큼한 막걸리 냄새를 혐오했고 지긋지긋한 시골 양조장을 벗어나 화려한 서울로 올라가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학교가 끝나면 유일하게 마음을 기대며 시간을 보내던 곳은 버스 종점 근처에 있던 낡은 만화 대여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백발이 성성한 만화 대여점의 옛 주인을 찾아가 낡은 사진들을 들이밀며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기억을 더듬더니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진우 그 녀석 늘 구석에 웅크려 앉아 그림만 끄적이던 조용한 아이였지. 그런데 그해 늦가을쯤이었나? 우리 만화방에 자주 들르던 어떤 젊은 남자랑 부쩍 친해졌었어. 그 남자가 아이 옆에 앉아서 그림도 칭찬해주고 아버지 욕을 하면 다정하게 맞장구도 쳐주곤 했지. 진우 녀석이 그 사람을 마치 친형이나 구세주처럼 따랐어. 곧 자기를 서울로 데려가 줄 거라면서 어찌나 들떠 있었는지 몰라.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럼 기억하고 말고. 당시 동네 보습학원에서 애들 수학을 가르치던 시간 강사였어. 이름이 오세훈이었지, 아마?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훈의 가족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그해 12월 초에 그 선생도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동네를 떴어.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오세훈. 사건의 중심부에 갑자기 등장한 이 낯선 이름은 수사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오세훈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1996년 당시 그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학원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으로 머리가 비상했던 그는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처참하게 실패하여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 거대한 빚더미에 짓눌려 있던 벼랑 끝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동네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 남해안 일대의 고속도로 개발 계획과 이정호 씨 양조장 부지의 막대한 보상금 가치를 이미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돈이 절실했던 오세훈의 눈에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서울로의 탈출을 꿈꾸던 순진한 고등학생 진우는 너무도 다루기 쉬운 완벽한 사냥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도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브로커 윤상철이 바지 사장으로 있던 유령 회사 새벽산업, 그 회사의 법인 설립 자금을 댔던 익명의 숨은 전주가 남긴 당시 은행 설립 서류의 필적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10년 전 오세훈이 보습학원에 제출했던 이력서의 자필 필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브로커 윤상철을 조종해 서류를 만들게 하고 어린 진우의 꿈과 결핍을 교묘하게 이용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인감도장을 훔쳐오게 만드는 치밀하고 악랄한 판을 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6년 벼랑 끝에 몰렸던 살인용의자 오세훈은 10년이 지난 2006년 현재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최 형사와 수사팀이 그의 행방을 추적해 도착한 곳은 변두리 낡은 여인숙이나 재래시장의 닭강정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화려하다는 대도시의 한복판, 높이 솟은 고급 유리빌딩의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오세훈은 현재 수백 명의 학생을 거느린 지역에서 가장 명성 높고 존경받는 대형 입시학원의 최고 원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지역사회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며 자상하고 훌륭한 교육자로 칭송받고 있었고 흠잡을 데 없이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과 빛나는 가죽 구두를 신은 완벽한 상류층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치가 진동하던 캄캄한 흙더미 속의 양조장 지하실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세련된 학원 원장실의 끔찍한 대비. 최 형사는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형사들을 맞이한 오세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사들이 내미는 과거의 기록과 질문들에 대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너무도 차분하고 매끄럽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 시절이 그립군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참 보람을 느꼈었는데 말입니다. 진우라는 학생도 기억납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렸죠. 가족과 함께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 수사관들조차 순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최 형사는 오세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끼를 툭 던졌습니다. 원장님, 안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며칠 전 남해안 옛날 양조장 부지 철거 현장에서 200kg짜리 거대한 옹기독 밑에 진훈의 일가족 3명이 참혹하게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누군가 아이를 시켜 집안의 도장을 빼돌린 흔적도 함께 말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양조장 부지, 거대한 옹기독, 도장. 이 단어들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늘 여유롭던 오세훈의 왼쪽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깍지를 끼고 있던 그의 손가락 마디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릴 만큼 팽팽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최 형사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은 이내 다시 평온한 가면을 덮어쓰고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마음이 참 아프군요. 제가 수사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곧 중요한 학부모 세미나가 있어서 이만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죠. 그는 정중하게 형사들을 쫓아냈습니다. 오세훈이 원장실을 나서며 방금 전까지 마시던 물이 반쯤 남은 종이컵을 문가의 쓰레기통에 무심코 툭 던져 넣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최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을 뒤져 그 구겨진 종이컵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컵 테두리에는 오세훈의 타액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흙바닥 속 비닐 지퍼백을 감싸고 있던 절연 테이프 안쪽에 흐릿한 지문 하나, 그리고 방금 전 오세훈의 입술이 닿았던 종이컵에서 추출될 완벽한 DNA. 이 평온하고 완벽해 보이는 존경받는 교육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짐승의 맨 얼굴이, 그리고 10년 동안 차가운 도갈에 묻혀있던 그날 밤의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쓴 진짜 악마를 향해 수사망의 덫이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조여들기 시작하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닫히고 오세훈이 무심코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던 구겨진 종이컵. 그 작은 종이컵 하나가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망치가 되었습니다. 강력계 최 형사는 조심스럽게 수거한 종이컵을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수사팀의 팩스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냈을 때 사무실 안의 모든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종이컵 테두리에서 채취한 타액의 DNA와 10년 전 참혹한 시신들과 함께 묻혀있던 토지 양도 계약서의 비닐 포장재 안쪽, 그 검은색 절연 테이프 접착면에서 검출된 미세한 피부 각질의 DNA가 오차없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수사팀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원생을 거느린 대도시 중심가의 화려한 대형 입시학원, 그곳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형사들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던 오세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경찰차로 압송되는 순간까지도 오세훈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입을 열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역 경찰서의 비좁고 차가운 취조실, 형광등 불빛 아래 마주 앉은 최 형사는 국과수의 DNA 감정서를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감정서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며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 비닐봉지를 싼 건 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저는 그저 겁에 질린 한 불쌍한 제자를 도와주려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오세훈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이야기는 한편의 완벽한 비극적 시나리오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양조장 뒤뜰로 자신을 불러낸 것은 다름 아닌 17살의 진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증오하며 서울로 가고 싶어 했던 진우가 결국 일을 냈다는 것이었죠. 오세훈은 진우가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훔쳐 달아나려다 들켰고 극도의 분노 상태에 빠진 아버지가 둔기를 들고 아들을 때려 죽이려 하자 이성을 잃은 진우가 아버지를 밀치고 거꾸로 둔기를 빼앗아 아버지를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존속 살해. 오세훈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피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진우를 발견했고 평소 아끼던 제자의 장래가 망가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신을 지하 숙성실에 숨기는 것을 도왔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겨서 비닐로 묶어두었다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세훈의 진술은 너무도 매끄러웠고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백골이 되어버린 소녀는 무덤 속에서 입을 열어 반론할 수 없었습니다. 망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단순한 사체 유기 방조범으로 빠져나가려는 악랄한 수작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용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그를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담당 검사 역시 사체 유기 정황만으로는 살인죄 기소가 어렵다. 오세훈의 자백을 깨뜨릴 완벽한 물리적 증거를 찾아오라며 영장 청구를 보류했습니다. 수사팀에게는 피가 마르는 듯한 절망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던 최 형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백골 시신 세구가 말하고 있는 침묵의 증언, 바로 법의학 부검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장의 서류를 넘기던 최 형사의 시선이 이정호 씨와 아들 진우의 두개골 골절 형태를 분석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 그런데 두 사람의 상처에는 아주 기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강타당한 상처의 각도가 모두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비스듬히 깊게 파여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둔기를 휘두를 때 이런 각도의 상처가 나려면 가해자는 둔기를 어느 손에 쥐고 있어야 할까요? 최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왼손이다. 범인은 왼손잡이야. 조사 결과 죽은 아들 진우는 철저한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은 어떨까요? 최 형사는 다급하게 대도시 학원으로 달려갔던 날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그리고 원장실에서 오세훈이 종이컵을 쥐고 물을 마시던 그 찰나의 순간, 오세훈은 정확히 왼손으로 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숨막히는 반격의 실마리를 잡은 경찰은 즉각 오세훈의 대도시 고급 빌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된 그의 자택을 샅샅이 뒤지던 수사팀은 집안 가장 깊숙한 지하 창고 구석에서 기이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상자 안, 비닐로 여러 겹 밀봉된 채 숨겨져 있던 1990년대 스타일의 낡은 가죽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가 즐비한 그의 옷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흉측한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성공을 기념하는 병적인 전리품처럼 감춰져 있던 그 구두는 즉시 감식반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구두 밑창에 깊은 홈에 말라붙어 있던 흙먼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수사팀은 마침내 승리의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흙 속에서 10년 전 사건 현장이었던 남해안 변두리 양조장 지하 저장실에서만 자생하던 아주 희귀한 특유의 누룩 효모균 포자가 대량으로 검출된 것입니다. 오세훈이 사건 당일 그 끔찍한 지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지질학적 증거였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48시간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최 형사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서늘한 확신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세훈의 낡은 구두 사진, 누룩 효모균 검출 보고서, 그리고 범인이 왼손잡이라는 법의학 소견서가 차례대로 놓였습니다. 최 형사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진우가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고 하셨죠. 진우는 오른손잡이인데 왜 이정호 씨의 뒤통수에는 왼손잡이가 휘두른 둔기의 궤적이 남아있을까요? 오세훈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최 형사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진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던 그 가여운 진우의 머리통을 으깨버린 건 누굽니까?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들어올린 17살 아이의 오른쪽 팔뚝뼈를 산산조각 내버린 그 무자비한 괴물은 도대체 누구냐는 말입니다. 오세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게 닫힌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최 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지하에 묻혀있던 바로 그 토지 양도 계약서의 원본 사진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이 계약서를 그저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비닐에 쌌다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 형사가 건넨 또 다른 사진 한 장. 그것은 자외선 특수 촬영 장비로 찍은 계약서의 뒷면 가장자리였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가장자리 끝부분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핏자국 하나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피 묻은 손으로 이 종이를 꽉 움켜쥐었을 때 남은 적색의 혈흔 지문이었습니다. 이 핏빛 지문, 원장님의 왼손 엄지손가락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당신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종이를 주운 게 아닙니다. 이정호 씨를 때려 죽이던 바로 그 순간 이 종이를 손에 쥐고 서명하라고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취조실을 짓눌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방안을 울렸습니다.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10년치의 거짓말이, 작은 종이컵의 타액, 낡은 구두 밑창에 보이지 않는 포자, 그리고 종이 가장자리에 묻은 피 한 방울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입을 굳게 다물고 허공만 응시하던 오세훈은 마침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담배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1996년 11월 28일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재구성한 그날의 진실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 윤상철이 이정호 씨에게 소금을 맞고 쫓겨난 직후 양조장 밖 어둠 속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오세훈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공중전화로 진우의 삐삐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빠 도장 챙겨서 양조장으로 나와라. 서울로 갈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부푼 어린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훔쳐 캄캄한 양조장 뒤뜰로 나갔습니다. 오세훈은 아이에게서 도장을 건네받은 뒤 아이를 창고 구석에 숨겨두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상철이 떨어뜨리고 간 백지 계약서를 들고 이정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도장을 흔들어 보이며 협박했습니다. 당장 이 땅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으면 아들 진우를 도둑으로 경찰에 신고해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군 양조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정호 씨는 격분하여 오세훈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두 남자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던 중 오세훈의 눈에 막걸리 누룩을 빻을 때 쓰는 육중한 나무 떡매가 들어왔습니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떡매를 집어들고 이정호 씨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이 씨가 피를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아내 강 여사가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성을 잃은 오세훈은 강 여사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마저 가격했습니다. 그 끔찍한 핏빛 학살극을 창고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7살 진우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줄 선생님이라 믿었던 자가 잔혹한 악마로 돌변해 부모를 도륙하는 광경을 목격한 소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극도의 공포에 질린 진우가 울부짖으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농수로를 달리던 아이의 주머니에서 삐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보폭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세훈에게 뒷덜미를 잡힌 진우는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들어 올려 떡매를 막아보려 했지만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함께 아이마저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세훈은 피투성이가 된 현장에 홀로 섰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진 이정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세하게 숨이 붙어있는 이 씨의 손목을 꺾어 피투성이가 된 엄지손가락을 계약서에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그 피 묻은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남은 것은 시신을 은닉하는 일이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고 이들이 야반도주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오세훈은 세구의 시신을 지하 숙성실 바닥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구원해줄 완벽한 도구를 발견합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해고당한 공장장 박동철이 무거운 독을 옮기기 위해 천장에 설치해두고 갔던 수동 도르래 장치였습니다. 오세훈은 도르래를 이용해 200kg의 거대한 옹기를 들어 올린 뒤 그 아래 단단한 흙바닥을 깊게 파내려 갔습니다. 시신들을 차례로 구덩이에 던져 넣고 흙을 덮는 과정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 강 여사는 차가운 진흙을 들이마시며 고통 속에 생매장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세훈은 계약서를 소중하게 지퍼백에 담아 검은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조용해지면 다시 파내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의 치밀한 계획은 단 하나의 변수로 인해 어그러졌습니다. 경찰이 일가족의 실종을 단순 야반도주로 결론짓자마자 은행이 대출금을 핑계로 양조장 문에 굳건한 쇠사슬을 채우고 접근을 전면 통제해버린 것입니다. 오세훈은 그날 이후 10년 동안 자신이 묻어둔 수십억짜리 땅 문서를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도 그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대도시에 존경받는 학원 원장으로 신분 세탁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의 뼈대가 맞춰지는 순간 경찰서에 불려와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10년 동안 억울한 의심을 받아왔던 옛 공장장 박동철과 남동생 강민수였습니다. 박동철은 자신의 배신 때문에 사장님이 화병으로 도망간 줄로만 알고 10년간 닭강정집 구석에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는 형사들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불쌍한 양반이 내 도르래 밑에 깔려 10년을 차가운 흙구덩이에서 얼어붙어 있었다니요. 강민수 역시 누나의 장롱을 털었던 자신의 과거를 저주하며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설픈 도박꾼과 배신자일 뿐이었던 그들은 진짜 악마가 만들어 놓은 잔혹한 무대 위에서 길을 잃은 가여운 조연들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모든 증거가 오세훈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조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비벼 끄는 오세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작은 불운에서 비롯되었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는 법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도 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경찰서 문 밖에는 이미 이 끔찍한 진실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 대의 카메라와 흥분한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장막이 완전히 걷히고 진짜 지옥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10년 동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대도시의 존경받는 교육자 오세훈이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기묘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범행 일체가 발각되고 모든 증거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하고 오만한 태도는 지켜보는 수사관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오세훈을 태운 호송차는 대도시를 벗어나 10년 전 그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던 남해안의 변두리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마을을 감싸던 옛 양조장터. 이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을 위해 파헤쳐진 처참한 공사판 한가운데에서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리스 라인 밖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소식을 듣고 몰려든 재래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 분노한 주민들이 던진 날계란과 흙 한 줌이 오세훈의 등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지하 숙성실 구조물 앞에서 오세훈은 형사들의 지시에 따라 10년 전 그날 밤의 행동을 태연하게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마네킹을 눕혀놓고 왼손에 들린 모형 떡매를 들어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시쳇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동 도르래의 굵은 밧줄을 잡아당겨 200kg에 달하는 거대한 옹기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도르래가 삐걱거리는 환청이 들릴 만큼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교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차가운 흙더미 속에 파묻는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그저 수십억 원의 땅을 얻기 위한 번거로운 육체 노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호송차로 돌아가던 길, 폴리스 라인 밖에서 지켜보던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오세훈 씨,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죽은 가족들이 꿈에 나타난 적 없었습니까?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오세훈은 마스크 너머로 기자를 힐끗 바라보며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후회하고 잠 못 이뤘던 이유는 은행이 그 양조장에 압류를 거는 바람에 그 땅 문서를 내 손으로 파내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 말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민낯이 모두의 숨통을 조여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지방법원의 낡은 목재 의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법정에서 오세훈에 대한 첫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10년의 세월을 억울함과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던 유족 강민수와 한때 살인범으로 몰렸던 지공장장 박동철을 비롯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훈의 변호인단은 끝까지 교활한 방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발적 과실치사를 주장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했고 오세훈은 그저 제자를 보호하려다 이성을 잃은 어머니 강 여사까지 밀쳐 넘어뜨리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와 사체 유기만이 있었을 뿐이라며 형량을 낮추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를 맡은 담당 검사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씩 부수어 나갔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 위로 국과수의 부검 보고서가 띄워졌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인 사고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이정호의 뒤통수를 정확히 조준하여 무거운 떡매로 3차례나 가격했습니다. 게다가 우발적인 몸싸움이었다면 방어하기 위해 들어올린 17살 소년의 오른쪽 팔뚝뼈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참혹한 사실은 강 여사의 부검 결과입니다.
강 여사의 폐 깊숙한 곳에서는 지하 숙성실 바닥에 진흙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고인 오세훈은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지만 분명히 숨이 붙어 있던 사람을 차가운 흙구덩이에 쳐넣고 그 위에 200kg짜리 옹기를 눌러 산 채로 생매장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발적 사고입니까? 법정 안에는 낮게 탄식하는 소리와 억눌린 울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이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토지 양도 계약서의 원본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누렇게 색이 바래고 흙먼지가 묻은 종이, 그리고 자외선 촬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종이 가장자리에 찍힌 오세훈의 핏빛 왼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화면에 크게 잡혔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약서를 훔친 적도 갈취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피고인이 죽어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던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손에 묻은 피해자의 피를 종이에 남긴 철저한 계획살인의 증거입니다. 이 종이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기록부입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 시간. 살해당한 강 여사의 친동생 강민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때 도박에 미쳐 누나의 장롱을 뒤지고 통장을 훔쳐 달아났던 그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10년을 페인처럼 살았던 사내. 이제 머리가 반백이 된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매형과 누나가 도망간 줄 알고 그 방을 뒤져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형사님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면서 누나의 장롱 맨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비닐봉지 하나를 저에게 전해주더군요. 그 안에는 유행이 한참 지난 남성용 겨울 점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퍼 안쪽 주머니에는 우리 민수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나게 해달라고 적힌 누나의 낡은 부적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증언대 위로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누나는 구제불능이었던 동생이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찾아오면 입혀보내려고 그 가난하고 고단한 살림 속에서도 동생의 겨울옷을 몰래 사두고 10년이 넘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피부치의 죽음조차 모른 채 돈을 훔쳤던 동생의 절규가 법정을 메웠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오세훈은 그저 천장을 응시하며 무료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기괴할 정도의 무감각함은 방청석의 유족들과 배심원들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모든 공판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습니다. 텅 빈 법정에 판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오세훈은 자신의 막대한 채무를 해결하고 부동산 투기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가족 3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특히 훈육을 빌미로 미성년자인 제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범행에 끌어들이고 종국에는 그 제자마저 무참히 살해하여 입을 막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시신을 지하에 은닉한 뒤 자신은 대도시로 이주하여 명망 있는 교육자로 신분을 세탁하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잠시 멈췄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그 수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하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히 진실을 은폐해온 피고인에게는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오세훈을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 그 두 글자가 법정에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참았던 눈물과 함께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만하고 꼿꼿했던 오세훈의 두 다리가 그제야 힘을 잃고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변호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항소해, 당장 항소하란 말이야. 내가 왜 죽어라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자신이 지어놓은 완벽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악마의 비참하고 초라한 발악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늦겨울의 어느 날, 남해안의 차가운 바닷가에는 유족들과 수사팀 형사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조촐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국과수에서 돌아온 세 사람의 유골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하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갯바위 위에서 강민수는 누나와 매형, 그리고 조카 진우의 뼈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지하의 독 밑에서 10년을 웅크려야 했던 가족은 그제야 탁 트인 바다를 향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유품 상자에서 찾아낸 사건 당일 현관에 남아있던 진우의 운동화와 옷장에 걸려있던 학교 교복을 불에 태워 아이의 영혼 곁으로 보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양조장 앞마당에서 수줍게, 그러나 한없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비밀을 품은 첩보원도 지독한 원한을 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일어나 쌀을 씻고 누룩을 치대며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던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심판은 끝이 났지만 남겨진 마을 사람들의 삶은 사건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재래시장 구석에서 닭강정을 튀기던 전직 공장장 박동철. 그는 사장님이 자신을 내쫓고 야반도주를 했다며 10년 동안 이를 갈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매일같이 자책했습니다. 좁은 닭강정 가게 한 구석에는 작은 선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위에는 이정호 씨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허름한 막걸리 한 사발이 매일 아침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오해로 얼룩졌던 지난 10년의 세월을 향한 살아남은 자의 눈물겨운 속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옛 양조장 부지 위로는 매끈한 아스팔트가 깔렸고 계획대로 번듯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웃고 떠들며 그곳에 차를 세우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남해안 마을의 오랜 원주민들은 밤이 되면 휴게소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종점에 서서 막차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휴게소 쪽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에 어쩌다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섞여 들어오면 약속이나 한 듯 말없이 옷깃을 여미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흉가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10년 동안 외면하고 침묵했던 야반도주라는 소문이 사실은 가장 잔혹한 비극이었다는 뼈아픈 부채의식이 마을 전체의 공기 속에 짙게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지하의 차가운 증거물 보관실, 수많은 미제 사건과 강력 범죄의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의 작은 상자 안에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실을 말해준 누런 토지 양도 계약서가 조용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종이 끝이 너덜너덜해진 그 서류의 한 구석에는 오세훈의 악랄함을 증명했던 핏빛 지문과 함께 억지로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이정호 씨의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정호 씨 일가족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탐욕이 평범한 이웃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벼랑 끝에 몰린 소년의 결핍을 이용한 어른의 거짓말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이웃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너무도 쉽게 야반도주나 빚보증 같은 무성한 소문으로 덮어버렸던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어쩌면 진실을 10년이나 흙더미 속에 파묻어둔 또 다른 두꺼운 온기가 아니었는지를 말입니다. 기록은 파일 속에 철해져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고 범인은 차가운 독방에 갇혔지만 1996년 11월의 그 차가웠던 겨울비와 억울하게 눈을 감아야 했던 세 가족의 마지막 비명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묵직한 잔해로 남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무거운 독으로 짓누르고 깊은 흙 속에 파묻어도 결국 보이지 않는 포자가 되고 피 한 방울이 되어 반드시 세상 밖으로 숨을 쉬고야 만다는 사실을 남긴 채 말입니다.